이게 추정주의에 대한, 명상주의에 대한 포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행주의에 대한 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한 과정이었지 이것의 결과값으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행주의자한테 고행을 배웠는데 부처님이 해보니까 야 이거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 부처님은 그 당시에 최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수행을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까바가 잘 비중 있게 안 남아. 이건 짧았던 것 같아. 몇 번 해보고 에이 이러고 갔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라라카라마한테 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오래 있었어요. 제일 오래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상당 기간 있었고 거의 뭐 최고급까지 올라간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라라카라마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비구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처음 교화를 하신 오비구에 관련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아라마카라마 밑에서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설은 저 누구야, 석가족,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니까 잘 보필하라고 석가족 귀족 5명을 파견 보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파견 보내서 같이 여기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아라라카라마 밑에서 같이 있었을 수 있어. 그리고 아라라카라마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닫고 나자마자 이거를 아라라카라마한테 얘기하면 아라라카라마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서 쭉 이렇게 배웠다가 부처님은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점프를 한 거지. 점프를 한 거지. 그래서 그 구조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비슷했기 때문에 저걸 아라라카라마한테 얘기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로 봐서 정도 있었고 상당히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감정적 교류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불교의 수행법이 아라라카라마 쪽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배운 거를 넘어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내가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그 사장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알게 돼서 편의점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편의점 말고 편의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뭘 새로운 거를 뭘 좀 해가지고 대박을 내가 냈어.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 유사성이 상당히 높았구나. 그런데 아라라카라마는 오래 못 살았지. 그 당시에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 이제 부처님이 제자로서 그만두고 나중에 나와서 한 6년 동안 또 있다가 아라라카라마를 생각한 거니까 그 전에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이름이 날리던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세도 상당히 됐다는 얘기겠지. 최고 전문가 이러면 20대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라라카라마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 아라라카라마에 가르쳐주면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라라카라마는 이미 죽어 있었다. 우타카라마 붓다가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라라카라마는 무소유처정에 들었던 사람이고, 사무색계라는 게 있어요. 사무색계라고 하는 게 명상 단계에서 4가지가 있어요.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 왜 4가지일까? 하필 사진법 써서 그래요. 그래서 명상의 단계를 4수로 구분한 거고, 그 중에서 아라라카라마는 이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런 거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떠어떠한 단계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참 설명하기 어렵지. 그리고 설명돼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금강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라고 말하면 대충은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오는데, 야 내가 금강산을 보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야 이러면 좀 쉽지 않지. 그 사람마다 좀씩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외부 대상을 보고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면에서의 느낌만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공감대 확보하기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지. 그래서 설명이 나와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객관화시켜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아라라카라마가 여기서 명상 상태에 있었고, 아라라카라마를 넘어선 뒤에 또 다른 이게 다 명상주의자예요. 이 두 분은 명상주의자, 수정주의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이 사람은 비상비비상처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우타카 라마푸타를 부처님이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들어가서 얼마 안 됐어도. 왜? 아라라카라마 교단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가서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한 삼성에 10년 다닌 경력직, 그것도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났어. 그러면 뭐 내가 구글이나 이런 데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 이때는 초짜고, 이때 들어갔을 때 초짜고, 그리고 여기는 별로 잘 안 맞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오래 안 계셨던 것 같고, 이 아라라카라마 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푸타 갔을 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고, 그래서 크게 그게 많이는 안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은 아라라카라마 밑에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6년이면 거의 뭐 이쪽이 한 5년 이상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아라라카라마를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아라라카라마라면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푸타를 생각하거든. 그런데 저 양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교단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 여기서의 어느 정도의 명망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신입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경력으로 들어간. 경력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초짜는 아니지만 아웃사이더가 되기 쉬웠겠다. 아웃사이더가 되기 쉬웠겠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하고는 다르지. 장관 생각하면 되지. 장관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이 그냥 거기서 올라온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조국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조국 장관 같이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면 아웃사이더가 되기가 쉽지. 밑에 사람이 딱 이렇게 하기가 아우가 잘 안 맞을 수 있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지위는 높지만 통제력은 약한 거지. 아니 그렇잖아.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조국이 장관 할 때는 밑에 검사들이 잘 안 받쳐준 거고,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밑에서 뭐라고 그런 안에서 터지는 일은 없지.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이 국회의원하고 싸워서 그런 거지, 이게 밖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안에서 싸움은 안 벌어졌잖아. 근데 조국 장관 할 때나 이럴 때는 안에서 싸움들이 있었지. 안에서 시끄러웠지. 그래서 지위는 어느 정도 됐을 건데, 부처님이 우타카라마푸타 교단으로 갔을 때 지위는 됐을 건데 아마 아웃사이드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래 안 있고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총 6년이고, 이게 총 6년이고, 독자노산을 걸어서 다시 6년 고행을 하게 돼요. 이건 고행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당시 고행주의가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명상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다니까. 당시로서는 올라갈 데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할 때 밥 양 조절하는 거하고 안 움직이는 게 주류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새가 머리에 둥지 틀어서 이렇게 명상을 너무 오래 했더니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대목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자식 둥지 틀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더니 알을 낳대. 이 얘기는 뭐냐? 명상이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그 명상은 초월 명상이에요. 초월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를 차단하는 명상?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정신 집중 이렇게 잘하고 이러면 주변 감각이 차단돼 버리는 애들도 있고 우리도 비슷하게 다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톱 깎으면서 테레비 보다가 드라마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맞잖아. 아이씨 그 중요 대목이었는데 깎다가 스토리가 잘 연결이 안 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틀어놨는데 전화 받다가 자식 중요한 대목에 전화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한쪽에 집중이 되면 한쪽이 차단되니까. 근데 인도 명상의 특징이 초월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외부 감각들이 전부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알을 낳는지도 몰랐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이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동아시아 명상은 이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거는 현실로 유리돼 있다. 현실과 유리돼 있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런 명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이런 명상 방식은 나는 자연인이다 되기 쉬운 명상이에요. 지안에서의 명상.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명상을 하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기 거 말고 사회를 계몽하고 무언가 이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 혼자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거는 쓰레기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거는 군더더기지. 군더더기. 이런 명상에 대해서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튼 이 인도의 대부분의 방식들은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잘 사는 게 명상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템플스테이 하듯이 산에 들어가서 며칠 이렇게 명상하고 나와서 다시 삶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 그게 아니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각성하고 그래서 전투태세가 돼서 현실을 더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정한 명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명상 가치가 대승불교에도 있습니까? 보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살이 그런 사람. 그래서 뭐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그런 분들이 그런. 그래서 6년 동안 다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고행주의들이 유행을 했고. 그래서 이건 명상주의 고행주의. 그래서 6년 동안 쇠가 빠지게 한번 해보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한 과정이었지 이것의 결과값으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이게 수정주의에 대한 명상주의에 대한 포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행주의에 대한 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흑연이나 석탄이 고압을 받으면 압력을 엄청나게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그게 압력에 의해서 탄소가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맞지? 하지만 압력만 갖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양적인 게 질적으로 변환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이 질로.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고 있어. 100에서 110으로 늘어나고 120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직접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순식간에 다이아몬드로 싹 형질 변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원인은 원인이지만 직접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각성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사람마다 그 각성하는 게 달라.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야겠다라고 각성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업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각성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특수 인과관계는 아니라니까.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보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력해서 갑자기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고행주의하고 명상주의에 의해서 부처님이 그 연장선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중도주의라고 하는 거는 요게 발전 형태가 아니야. 중도주의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은 특수 상황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위가 나오는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투지폰을 쓰다가 투지폰의 연장선상에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투지폰이 없었으면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 연장선상이 다른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논리적 층위가 달라지면서 확 한 단계 올라간 거지. 그래서 애플이 저렇게 된 거지. 그냥 삼성이 기계 잘 만들듯이 조금 더 잘 만들고 조금 더 잘 만들고 이랬으면 지금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겠지. 아니 맞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혁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혁신이라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인과관계에서 이게 필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요게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길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한 몇 달 만에 한 걸로 퉁 치고 그냥 6년 고행한 것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6년 고행까지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중도주의는 6년 고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나왔으면 그거는 쓰레기야. 왜? 야, 고행을 통해서 나왔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못 따라한다. 못 따라한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섬뜩한 얘기가 있지. 과거나 미래에 나만큼 쇠가 빠지게 굴른 사람 없을 거다. 그게 당신이 고행주의를 포기할 때 나중에 하시는 얘기예요. 나만큼 세게 한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 답 없더라. 답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승들에게 배운 그러한 얘기들,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푸타 바까바 이런 얘기를 쭉 썼고, 그래서 6년 고행까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네. 그래서 고행의 포기, 이제 요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96쪽.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6쪽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